꼭 그렇게 마당쇠처럼 충성해야 하냐? 너무하네. 어떻게 해?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할 거면 상무님한테라도 잘 보여야지. 나도 당신이랑 오붓하게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던 차에 중국 출장 중인 상무님에게 연락이 왔다. 댁에서 부탁할 일이 생겼다고 하니 아내가 뒤따라 나오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차를 몰아 상무님 댁으로 향했다. 김 대리님 왔어요? 네, 사모님. 상무님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김 대리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쉬는 날 고생이 많아요. 와이프가 싫어하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함께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영광이죠. 상무님의 아내는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듯 보였고 흰색 스키니진에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마치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같았다. 매번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뇌세적인 매력에 끌리게 된다. 사모님, 어떤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김 대리님, 뭐가 그리 급해요?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이리로 와서 앉아봐요. 사모님을 따라 주방으로 가니 식탁에는 오징어 무침, 잡채, 소갈비찜, 된장국 등 내 입맛을 저격할 만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김 대리님,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상무님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처럼 요리도 잘하시고 젊고 미인이신 와이프를 두셔서 호호 젊은 아내를 두면 뭐해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데. 사모님은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나도 모르게 머쓱해졌다. 왜요? 요즘 상무님이 좀 소홀하신가 봐요? 하하.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지만 사모님은 부끄러움도 없이 남편의 흉을 보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다. 우리 신랑 나이가 드니까 아무튼 요즘 영 못마땅해요. 어디 가서 젊은 애라도 하나 둬야 될까 봐요. 요즘 상무님이 너무 바빠서 나와 대화할 시간도 없어. 하루 종일 회의에 쫓기고 저녁도 집에서 먹는 날이 거의 없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도 바쁘신 만큼 일이 잘 되신다는 뜻이겠죠? 내가 대꾸하자 사모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긴 한데 가끔은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일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상무님이 바쁘신 건 이해하지만 사모님께서 느끼는 외로움은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사모님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눈을 빛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암튼 그런 날이 반복되면 점점 그리움이 커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남편의 부하 사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였지만 사모님은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참, 내가 김 대리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 방금 한 얘기는 그냥 잊어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비밀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한테 하세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다니까요. 김 대리님은 성격도 참 좋으세요. 상무님의 아내는 밥 먹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의식하며 내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 대리님, 혹시 진급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사모님이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네, 사모님? 나는 순간 놀라서 대답했다. 상무님 아내가 나를 돕겠다고 나서다니 믿기 힘든 제안이었다. 상무님께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해 줄 수는 있는데 우리 자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때 아내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녀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시면 저야 고맙죠. 사모님은 나를 보며 조금 웃음을 지었다. 그럼 앞으로 종종 저랑 만나줄래요? 네. 그게 무슨 말씀?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말이 내게 뭔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니, 그냥 상무님 해외 출장 갈 때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저랑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나는 그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럼 제 아내는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사모님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아내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바쁘니까 가끔 소소한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더욱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무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내 경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며 동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세, 10년차 직장인이자 결혼 5년차 유부남입니다. 학창시절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 되었을 땐 수능 점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듯 느껴졌고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준수한 내신과 수능 점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덕분에 가까운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나는 술자리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과 동기와 동아리 친구들, 후배들, 심지어 소개팅을 통해 만난 이혼녀와도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부산 여행에서는 후배의 여자친구와 눈이 맞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군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란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대학 졸업 6개월 만에 서울로 상경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사회초년생으로 갓 졸업한 젊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매끈하고 서울 사투리의 상냥한 말투는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웃을 때 한쪽 볼에만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는 나를 첫눈에 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아내의 첫 모습에 나는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눈이 마주쳤을 땐 마치 몰래 훔쳐보던 사람이 걸린 듯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는 내가 쓰는 경상도 사투리를 재미있어하며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었습니다. 점잖은 남자들만 보던 그녀에게 거친 남자인 나의 모습이 신기했던 것인지 애프터를 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10년 차가 지나도록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만년 대리로 지내는 현실은 큰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깊어졌습니다.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해서 누락된 친구들은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자존심이 강한 친구들은 퇴사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인 나에게는 회사의 임원들과의 학연이나 인맥이 없어 주위에서는 올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런 나의 상태가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날 아내는 나의 안색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고 마치 병든 병아리 같아 보여. 혹시 과장으로 진급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회사의 박 상무님이 우리 막내 삼촌과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 이참에 삼촌에게 전화해서 부탁해 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고 아내는 작은 삼촌을 통해 박 상무님의 아내인 사모님을 먼저 찾아뵈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사모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온 아내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사모님이 아내와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인연 덕분인지 사모님은 우리를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언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데 박 상무님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올해 48살의 상무직에 오른 대단한 분이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밖에 몰라서 30대 후반에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분이어서 나보다도 1살이나 어렸다. 솔직히 그날 사모님을 처음 대면하는데 실크 소재의 야시시한 홈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에 나도 많이 놀랬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자꾸 사모님 쪽을 훔쳐보게 되더라고요. 반주로 술 한 잔씩 돌면서부터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금세 아주 화기애애해졌고 술잔이 거듭될수록 상무님 부부와도 점점 허물없이 대화하고 상무님이 워낙에 오픈마인드라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하게 웃고 떠들면서 친구네 부부와 놀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짙은 농담까지 나누며 거리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사모님의 허트러진 모습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었고 상무님은 내 마누라를 세심히 챙겨주면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나서 돌아와서는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의 자리를 바꿔 앉게 되었고 상무님은 내 아내와 나는 사모님 곁에 앉아 남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상무님께 꼬리치며 애교를 부려댔고 그렇게 들러붙는 아내를 상무님은 매우 매우 흡족해하며 즐기는 듯 했다. 옆에 있던 사모님도 남편의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에 질투가 생겼는지 더욱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며 귓속말을 했다. 김대리, 오늘은 늦었으니깐 여기서 가고 가요. 곧장 아내에게 물었다. 자기야, 사모님이 오늘 술 많이 취했으니깐 여기서 자고 가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듣고 있던 상무님까지 가세해.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떻겠냐고 부추긴다. 나야 뭐. 상무님과 친분을 더 쌓을 절호의 기회이다 보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만 오케이 하면 되는 순간이다. 상무님, 저희야 좋죠. 괜히 신세져서 사모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죠. 아내는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생각 마세요. 저희도 오랜만에 즐거운 술자리를 가져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뭘. 하하, 당신 혹시 김대리한테 흑심 있는 거 아냐? 왜 김대리 조금 좋아하면 안 되나요? 김대리 나랑 러브샷 해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자게 되었는데 상무님이 아내를 빌려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주말 상무님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30살로 아직 아이가 없어 결혼 전에 날씬한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살집이 약간 붓긴 했지만 그 덕분에 더욱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상무님의 집에 도착하자 사모님의 안내를 따라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는 4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무님 부부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꽤 성실한 직원이더군. 그동안 진급이 늦어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상무님은 이미 내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본 듯 3년 넘게 진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운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아내분, 무척 아름다우시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의 음흉한 시선이 아내에게 쏠리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상무님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상무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라고 사탕 발린 듯한 말로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 그러세요? 우리가 서로 더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알게 되어 아쉽네요. 상무님의 말에 아내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나는 그 속마음이 궁금하고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6개월이잖아. 대출금도 한참 남아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곤란해질지도 몰라.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반문하자 아내는 고민에 빠진 듯 했다. 그럼 안 된다고 거절하자. 내가 상무님께 이야기할게. 그녀의 결단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는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아내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 상무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사모님도 있었고 회사에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나로서는 그리 손해보는 일도 아니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나는 과장으로 진급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 아이 둘과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결혼하기 전 20대 초반 만났던 첫사랑과의 뜨거운 사랑은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답고 예쁜 사랑을 한 것이 처음이었기에 결혼을 한 지금도 그때가 아른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 한잔이라도 하는 날에는 더더욱 그리운 그녀입니다. 그녀와 저는 그녀 집안의 반대로 인해 사랑의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슬픈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그 사랑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아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반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혼 가정도 많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흠이 아니지만 예전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결혼을 할 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는 20대의 꿈만 같던 사랑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애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가 잊힐 듯 잊히지 않으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카페 거래처에 유통업을 하던 저는 새로운 거래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던 그녀가 새로운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0여 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애타게 기다렸던 걸까요? 20년이나 지나 주름이 생기고 변해버린 얼굴이지만 저희 둘은 바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일을 하는 중에 갑작스레 만난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연락처만 주고받고 그날의 아쉬운 짧은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퇴근 후 짧은 만남이 머릿속에서 잊히지가 않아
잠자리에 누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며 잘 지냈냐, 결혼은 했냐, 보고 싶었다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찰나 그녀에게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냈어? 보고 싶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문자로 한참을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인 문자로만 하는 대화가 답답해 바로 다음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저와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해보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그 한참 뒤에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 남자가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결혼 정년기를 놓치다 보니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솔로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자로 연락하며 대충 들은 이야기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낸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멍청한 몹쓸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다음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눈이 부시도록 이쁜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저를 기다려주던 그때처럼 손을 흔들며 저를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게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그녀가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 아닌데도 실없이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슴 떨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가벼운 반주를 하고 그녀와 저는 한 잔 더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애할 때 자주 가던 호프집이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니 옛 생각이 더 떠오르며 우린 지난 이야기들을 하며 추억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다 보니 술이 취하고 새벽 2시가 되자 걸음걸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가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먼저 얘기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 생각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내 팔을 부여잡고 싱그럽게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사슴 같은 눈망울에 바로 그녀와 함께 향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함께 갔던 모텔들은 세월이 지나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걷기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근처 제일 가까운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부축해서 들어가는데 내 주량을 한참 넘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바로 잡혔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미치도록 뛰는 심장은 밖으로 소리가 들려 그녀가 듣진 않을까 싶을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저에게 안기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그녀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 녀석이 움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 옆에 눕기도 어색하여 저는 조용히 소파에 누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눈을 뜨더니 침대를 탁탁 치고는 옆으로 와서 누우라고 하네요. 조심스럽게 나는 그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이프 앞에서는 반응도 안 하던 놈이 오늘은 뚫고 나오려 난리를 쳐댑니다. 저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그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돌려 누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저를 와락 껴안는 그녀가 20대 때는 근육질 몸이었는데 근육 다 어디 갔냐며 장난을 치며 술에 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몸 이곳저곳을 어루만져댑니다. 그녀의 손이 그곳을 스쳐 꿈틀대던 녀석과 맞닿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민망해하는 게 아니라 크게 웃으며 그녀를 향하게 돌아 눕혔습니다. 내 볼과 입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녀와 함께 그렇게 우린 20대 때보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와이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와이프랑 함께 있을 때는 퇴근 후 피곤해서 잠들기 바빴고 아이들 핑계로 사랑을 나누는 순간을 피하기 바빴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그 순간에는 피곤함이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뜨겁게 나누는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지금까지 와이프랑 한 번 이상의 사랑은 불가능했으니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녀와 있으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꺼지면 다시 타오르고 다시 타오르는 불처럼 식을 줄 모르고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고 서로의 숨을 느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계속해서 불끈거리는 이 녀석을 보며 아직 내가 쓸만한 놈이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우리는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녀도 나를 잊어본 적 없고 아직 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본인 때문에 깨지길 원치 않는다며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난 첫사랑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불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녀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저기 홍두식 씨 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태 선배의 형수라는 윤경 씨가 서 있었다. 첫눈에 느낀 건 그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미모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늘씬한 키에 165cm는 좋게 넘을 듯했고 균형 잡힌 체형은 아줌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젊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미모는 보통 사람을 압도할 정도였고 마치 아나운서 김경란 씨를 떠올리게 할 만큼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 선배께서 형수님이 미인이시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십니다. 그녀는 나의 칭찬에 얼굴에 미소를 띠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다 늙었는데 무슨 미인이에요. 총각한테 그런 소릴 다 들으니 부끄럽네요. 호호. 그녀는 웃으면서도 한층 더 빛나는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저도 도련님한테 두식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면서요?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나와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어쩐지 긴장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선배의 형수란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보험 문제로 그저 예의상 만난 자리였지만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다. 나는 올해 30살이 되었고 지방대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해 4년째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여러 사건에 휘말려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 6개월이 넘도록 이 일 저 일 알아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중 우연히 포차 형식의 술집을 차리게 되었다. 가게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가게. 오픈을 앞둔 3일 전 건물주로부터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다.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약간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 관련 종사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중 친한 선배에게 보험 설계 일을 하는 형수를 소개받았다. 그날 늦은 오후 선배의 형수가 가게로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까만 정장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꽤 미인이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아줌마가 왜 이렇게 이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한 화장이 다소 거슬리긴 했지만 오피스룩과 검정, 스타킹을 좋아하는 내 취향을 저격한 때문인지 그녀가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해죠. 가게가 두식 씨 닮아서 그런가.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네요. 호호. 그녀가 살살 웃으며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았다. 윤경 씨는 외모도 출중한데 옷도 세련되게 잘 입으시네요. 어머, 정말요? 호, 제가 오늘 총각 사장님 만난다고 나름 신경 쓴 건데 두식 씨가 알아봐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호호. 미인이시라 남편분한테 사랑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인데요. 호호. 아이고, 제가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실례는요. 요즘은 제가 먼저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괜찮아요. 그쵸,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42살이에요. 윤경 씨 그럼 저랑 친구네요. 네 동갑 친구요. 이것도 인연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내요. 나야 젊은 두식 씨랑 친하게 지낸다면 좋죠. 호호. 약 30분 정도 상담을 받고 추천 상품 2개 중 하나를 결정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두식 씨에게 암보험이나 의료실비는 가입했냐고 물었다. 직업의식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네, 가입은 했는데 암보험은 회사 퇴직하면서 해약했고 실비만 하나 남겨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제안해왔다. 감자탕 집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첫사랑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안마방에 들락거리는 걸 알게 되어 이혼했다고 했다. 한참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생긴 것과는 달리 순진한 스타일의 남자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그러던 중 윤경 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두식 씨, 사실 난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혼자 사니까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윤경 씨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기에 그런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면서도 그 속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럼 저랑 좀 더 있다가 들어가시죠. 그러자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긴 아쉽잖아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노래방이라니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닌 것 같았다. 게다가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라니 내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저 장난으로 넘기기엔 그녀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노래방이요? 윤경 씨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윤경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는 노래방 가는 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 오늘은 기분도 좋고 뭔가 신나게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날이네요. 게다가 두식 씨랑 같이 있으면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상황이 꿈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 오랜만에 나도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어서 노래방으로 가시죠. 우리 저도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단순한 노래방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점점 커져갔다. 노래방에 도착하자 윤경 씨는 이미 흥이 오른 상태였다. 두식 씨,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봐요. 스트레스 확 풀게.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나도 덩달아 흥이 돋았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어깨동무를 하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느끼며 노래방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어느 정도 할 건 다 했는데 뭔가 아쉬웠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번엔 내가 먼저 안달이 나서 3차로 어디 가서 캔맥주라도 한 잔 더 하자고 졸랐다. 그녀는 목소리가 많이 꼬였다. 더는 마시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술도 취했으니깐
누님 집에서 맥주 한 잔만 하죠? 했더니, 뭐야? 혹시 혼자 사는 여자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우리 누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잖아요. 친해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그리고 내일 보험 계약해야죠? 내 예감은 맞았다. 그녀가 말은 조신하게 해도 젊은 사내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진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점점 생기가 돌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휘청휘청하길래 옆에서 부축을 했다. 두시가, 너 혹시 내가 진짜 여자로 보이는 건 아니지? 왜요? 여자로 보면 안 되나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음양의 오묘한 조화인 걸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다. 보통 내기 아줌마가 아니었다. 두식씨, 오늘 일, 우리 도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부탁해왔다. 둘 다 지쳐서 뻗어 얼마나 잠이 들었던가. 깨어보니 다음날 오후 일시 잠에서 깬 그녀가 갑자기 내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냐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껏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런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선배의 형수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녀가 보험 일을 그만두고 내 가게 일을 도우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고 12살이나 어린 나를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린다. 나는 그런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우리는 사귄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이제 살림을 산 지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관계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윤경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두식 씨,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 지내면서 결혼식은 몰라도 혼인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솔직히 12살 연상이라는 것쯤은 이미 마음의 걸림돌이 아니었다. 윤경 씨의 매력과 성격은 나에게 어떤 나이 차이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애초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저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내 고민을 귀신같이 눈치챘다. 애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인들의 말이 점점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들의 우려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윤경 씨를 놓치는 건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윤경 씨는 내게 있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녀와의 시간은 늘 즐거웠고 우리는 같은 취향을 공유하며 함께 있는 순간마다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무뚝뚝한 나에게도 언제나 다가와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에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게다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나와의 궁합도 기가 막히게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그녀와의 연애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인 문제들, 특히 그녀의 2아이와 관련된 부분이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결혼은 내게 있어 단순한 서류 한 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그녀의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윤경 씨는 내 고민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두식 씨,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게요. 그냥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혼이란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결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와 함께할 미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마음도 들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윤경 씨, 조금 더 시간을 주실래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나이 30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백수 신세로 지내왔던 나에게 회사 대표님과의 비밀 연애는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그녀였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로 관계를 시작하자는 대표님의 솔직한 고백은 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나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 연애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까지 어쩌면 30년 넘게 살면서 배우고 익혀왔던 것보다 최근 그녀와 만나면서 배운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릴 적 저는 흔히들 말하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곧잘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 선생님, 심지어 친구들, 부모님까지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그야말로 순한 모범생이었죠. 작은 학급이었지만 전교 1, 2등을 다투었고 그때의 성적이 마치 제 인생의 가장 큰 업적처럼 느껴지곤 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였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저는 남들의 평가와 시선에만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생각이 곧 제 생각인 듯 유행을 좇고 다른 사람의 명언을 따라 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잠시 방황하며 성적이 크게 떨어졌어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을 느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춘기가 찾아온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살았고 학교에서는 잠만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고 뚝 떨어졌던 성적도 중상위권까지 다시 끌어올렸어요. 물론 과목별 편차는 컸지만요. 어쨌든 무난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또다시 우울감을 겪었네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괜찮아졌고 군입대와 제대 그리고 졸업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4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백수 생활을 했던 거죠. 1년 정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연봉과 직종의 회사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쓴 고배를 마시고 나니 깊은 상심과 함께 다시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 평범하게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그만큼의 보상은 없고 정신적으로만 피폐해지는 것 같아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드디어 취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외삼촌의 대학 동창분 아내분이 운영하는 가구 회사였어요. 주로 해외 수입 가구 유통도 함께하는 직원 수 1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업계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기도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집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촌 소개라는 말에도 콧방귀를 뀌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뭐라도 시작해봐라. 더 늦으면 넌 정말
의저 인생이 되는 거야 라는 삼촌의 뼈아픈 충고가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늘 좋은 말만 해주던 삼촌에게서 듣는 쓴소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결국 저는 삼촌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이력서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삼촌에게 회사 소개를 받을 때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삼촌 친구의 아내이고 나이는 50세, 일에 미쳐 가정은 뒷전이고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여자. 일 처리가 꼼꼼하고 엄격해서 한번 눈 밖에 나면 끝장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지만 초행길인데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길을 헤매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니, 첫 만남부터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큰일 났네. 시작부터 꼬이는 건가? 속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대표님께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대표님은 언짢은 표정을 애써 감추며 저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약속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하세요. 오늘은 삼촌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대표님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름 하나 없이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2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이사답게 어딘가 모르게 품이 있고 세련된 강남 사모님 같은 느낌도 풍겼습니다. 정태 씨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총구석에서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표님은 첫 질문부터 날카롭게 물어왔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탓에 횡설수설하며 입사 동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제가 긴장하면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대표님이 정태 씨, 괜찮으니 땀 좀 닦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라며 물티슈를 한 장 뽑아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처음에 냉랭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행동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태 씨, 내가 잡아먹는 사람 아니니까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해봐요.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대표님이 재미있다는 듯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됐어요. 뻔한 이야기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높은 연봉에 혹해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점심시간 직후 대표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정태 씨, 오늘 퇴근 후에 사장실로 잠깐 들르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지른 걸까? 혹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오후 내내 불안감에 휩싸여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퇴근 시간.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했지만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대표님 방으로 향했다. 대표님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시며 사무실 한쪽에 놓인 소파를 가리키셨다. 앉아요. 정태씨,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신 걸까? 긴장감과 궁금증이 뒤섞여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표님은 내 앞에 마주 앉으시더니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요?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나는 애써 긴장을 감추며 일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선배님들도 잘 챙겨주시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표님은 내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 불렀다고 하셨다. 해고 통보가 아니라는 사실에 온몸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비로소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표님은 참 나이에 비해 세련되고 멋지셨다. 훤칠한 키에 늘씬한 몸매, 감각적인 원피스 차림은
마치 젊은 커리어 우먼을 연상시켰다. 젊었을 때는 꽤나 인기 많으셨겠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대표님은 저녁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으셨다. 나는 주로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사다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대충 때운다고 말씀드렸다. 대표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젊은 사람은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힘을 쓰지 하며 걱정하셨다. 회사 직원 대부분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미혼인 나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늘 혼자서 저녁을 해결해야 했다. 대표님은 내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고맙고 대견하다며 우리 삼촌과도 아주 친한 사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좀 챙겨주고 싶었는데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괜히 낙하산, 소문이라도 나면 나에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지켜봐 왔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뜻밖에도 오늘 저녁을 대표님 댁에서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나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시면서 정태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네, 대표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대표님 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대표님 집은 회사에서 차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혹시 가족분들께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대표님은 웃으시며 걱정 마요. 나는 혼자 사니까 라고 짧게 대답하셨다. 혼자 사신다는 말씀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대표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가구 회사를 운영해온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 과부라는 사실은 삼촌께도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라 살짝 놀랐다. 아무리 남편에게 물려받은 회사라지만 여자 혼자 이 규모를 꾸려나가기엔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치고 직원 수가 10명이나 되는 가구. 회사는 결코 작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다. 갑자기 집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보니 왜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했다. 대표님 역시 매일 저녁을 혼자 드셨던 것이다.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혹시나 자신의 손으로 망치지는 않을까. 여자는 사업을 모른다는 편견에 맞서 싸운 지난 날들. 하지만 대표님은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여성 CEO로 유명하셨다. 청산과부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에 뛰어든 지 15년 만에 회사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오랜 백수 생활에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를 대표님께 털어놓았다. 그렇게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표님이 한결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정태 씨, 저녁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발목까지 오는 개나리색 홈드레스로 갈아입고 나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슬쩍슬쩍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고소한 된장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저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인가 생각해보니 집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은 엄마와 숙모뿐이었는데 세 번째 집밥이 대표님이라니 기분이 참 묘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표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대표님을 불렀다. 대표님, 잠시만요. 왜 그래요? 정태 씨? 아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돌아보지 마시고 그대로 잠깐만 서 계셔 보세요. 사진 한 장만 찍고 싶어서요. 갑자기 무슨 사진이에요? 대표님께서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을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남겨놓고 싶어서요. 호호호, 괜히 사진 찍는다고 하니 쑥스럽네요. 뒷모습이 혹시 이상하게 나오진 않겠죠? 아닙니다. 뒷모습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뒷모습만 보면 정말이지 젊은 아가씨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호호, 그래요? 젊어 보인다는 말에 대표님은 꽤 기뻐하시는 듯했다. 정태 씨한테 그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네. 정태 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이리 와서 식사해요. 잠시 후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로 한상 가득 채워져 있었다. 특히 차돌박이와 물을 듬뿍 넣고 푹 끓여낸 된장찌개는 냄새부터가 남달랐다. 와, 대표님, 이 된장찌개 맛은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후, 내가 이래 봬도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여자예요. 정말요? 와, 나는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하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대표님, 남편분께 사랑 많이 받으셨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하셔서. 그리고 또 내가 말끝을 흐리자 대표님께서 되물으셨다. 그리고 또 뭐요? 그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이야기라서.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대표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굉장히 새끼도 있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참, 살다 내가 새끼 있단 소리는 정태 씨가 처음이네. 호호. 분위기가 어색해지려는 찰나 나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제 입에 딱 맞아서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앞으로도 종종 와서 같이 식사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영수 씨 족하면 내 족하나 다름없는데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 편하게 와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 음식 생각나면 언제든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나도 정태 씨랑 같이 밥 먹으니깐 심심하지 않고 좋네. 호호호.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당연히 설거지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주방으로 향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태 씨는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인데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대표님. 공짜 밥은 좀 죄송스럽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다니까. 정태 씨. 보기보다 고집이 세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황소고집으로 꽤 유명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 혼자 말고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그럴까?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함께 하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 밥을 얻어먹으려면 저도 나름대로 밥값을 해야 할 텐데 혹시 대표님께 필요한 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야 딱히 필요한 건 없는데. 하긴 대표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부족한 게 있으실 리가 없죠. 참. 그러고 보니 딱 하나 있긴 하네.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그게 좀 말하기가 쑥스러운 건데 아까 제가 대표님께 솔직하게 매력적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도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태 씨가 정말 들어줄 거예요?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자가 없잖아. 바로 그 순간 선방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머리를 강타했다. 대표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혹시 남자친구?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제야 비로소 대표님의 노골적인 시선, 저녁 식사 초대, 그리고 묘한 농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성과의 연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선 영역이었기에 솔직히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더욱이 대표님은 삼촌의 오랜 친구의 아내, 즉 숙모와 비슷한 연배의 분이시지 않은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자가 없다는 대표님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차이가 얼만데, 게다가 삼촌 친구의 아내인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혼란스러움을 증폭시켰다. 정태 씨, 이대로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쉬운데 우리 간단하게 맥주라도 한 잔 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대표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확신이 없었기에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를 했던 식탁은 순식간에 술상으로 바뀌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들이 놓였다. 정태 씨는 여자친구랑 언제쯤 헤어졌다고 했죠? 제가 입사하기 2달 전이니까 벌써 반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럼 반년 넘게 호랍이 신세였던 거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 드니깐 여자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가 총구석에 있어서 그런가? 괜히 내가 정태 씨한테 미안해지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같이 변변찮은 경력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으며 일하겠어요. 다 대표님 덕분이죠. 사실 회사가 경기도 외곽에 있다는 건 아쉬운 점이었지만 회사 복지나 연봉만큼은 중소기업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맥주 몇 잔이 오가자 술기운이 살짝씩 올라왔고 대화는 점점 더 깊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님은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쭉 혼자 지내셨어요? 정태 씨, 나 조선시대 남편만을 위해 절개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남자를 좋아하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발끈하며 소리치시는 바람에 순간 움찔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갑자기 흥분했네. 대표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말을 이으셨다. 연애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지만 다들 꿍꿍이가 있더라고. 꿍꿍이라니요? 내가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 하나뿐인 딸은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니.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에게 꽤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었다. 나 사실 남자를 진지하게 사귀고 싶진 않은데 연애는 하고 싶어요. 대표님은 뜬금없이 속마음을 툭 털어놓으셨다. 더 이상 감정 소모하는 연애는 질색이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다. 대표님은 나에 비해 정말 고우신데 엔조이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나, 내가 진짜 술에 취했나 봐. 정태 씨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암튼 그건 그냥 내 작은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엔 너무 늙었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뭘 그러세요. 아직도 충분히 고우시고 예쁘신데 내가 아직도 예뻐 보여요? 네. 대표님은 아직 한창이세요. 더 즐기면서 사셔야죠. 후. 대표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장난기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럼 정태 씨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줘봐요. 그러면 내가 아주 신나게 즐기면서 살게. 호호호. 나는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럼 저희 둘이 엔조이 할까요? 호호호. 정태 씨 농담도 참. 대표님은 크게 웃으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다. 며칠 뒤 또다시 대표님의 집을 찾았다. 퇴근 직전 대표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태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어때요? 첫날처럼 맛있는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대표님이 갑자기 소화도 시킬 겸 잠시 산책이나 다녀올까 제안하셨다. 좋다고 대답했다. 대표님은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10분쯤 지났을까 방에서 나오셨다. 정태 씨, 나 어때요? 대표님은 빙그르르 한 바퀴를 돌며 물었다.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 뒤로 넘어갈 뻔했다. 대표님이 입고 나오신 운동복은 놀랍도록 몸에 착 달라붙는 레깅스였던 것이다. 조명 아래 드러난 대표님의 몸매는 더욱 요염하고 섹시하게 느껴졌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했다. 하필 왜 내 앞에서 저런 차림으로 나타나신 거지?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정태 씨, 우리 커피 한잔하고 갈까요? 대표님은 주방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나는 대표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50살 먹은 아줌마라고? 웬만한 영화배우는 저리 가라겠네. 대표님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일부러 내 시선을 끌기 위해 레깅스를 입고 나오신 것 같았다. 이리 와서 커피해요. 대표님은 주방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입에 대며 말했다. 내가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리자 대표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요? 혹시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여자 레깅스 입은 모습을 처음 봐서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난 정태 씨 또래 여자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긴장하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대표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다. 대표님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태 씨 혹시 여자 경험이 별로 없는 편인가? 보통 남자들은
여자 레깅스 입은 모습에 그렇게까지 쑥스러워하지 않던데. 여자 안 만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러갔다. 그때 대표님이 갑자기 정색하며 물었다. 근데 정태 씨, 그날 나랑 엔조이하고 싶다는 말 혹시 진심이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대표님. 대표님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녀와 나는 회사에서는 대표와 직원으로,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 지내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종종 대표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연애 경험이 부족한 나에게 세심하게 연애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런 대표님의 따뜻함과 배려에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그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끈끈해졌어요. 더 이상 비밀 연애에 지쳐갈 무렵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관계를 좀 더 공식적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내 말에 대표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정태 씨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겠죠. 사실 나도 늘 불안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라면 내 옆에서 평생 함께 해줄 거라고.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굳건한 사랑을 약속했죠. 며칠 후 우리는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삼촌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우리의 진지한 모습에 결국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시선을 이겨내며 당당하게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대표님은 이제 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었지만 대표님과의 인연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에 보답받는 것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죠.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19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는 일은 조립식 주택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온천 개발이나 들판에 사무실을 만들 때 조립식 주택으로 많이들 짓습니다. 지방 출장이 많았고 한 번 가면 15일 정도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숙소는 근처에 장기 모텔방을 얻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2명이나 3명이 지냈고 운이 좋으면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간 곳에서는 작은 사무실을 짓게 되었고 2명의 인부와 저랑 해서 3명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기 투숙을 잡으려고 모텔을 알아보았는데 근처에 모텔이 별로 없더라고요. 방은 2개로 잡았고 저는 방을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지하에는 조그만 단란주점이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은 차로 20분 정도 가야 했었고 아침이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자축에 속했습니다. 2명의 인부는 아직 초보였으며 제가 일머리를 잡고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텔 근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소주도 한 잔 들어간 김에 모텔 지하 단란주점 가서 맥주의 노래도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샤워를 하고 모텔 입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그런가 단란주점에는 손님이 없더라고요. 과일 안주 하나와 맥주 10병을 시켰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시골이라 아주머니 한 분이 서빙을 해주시네요. 그냥 맥주나 마시고 노래나 하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30분쯤 지나니까 여자분 두 분이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쪽을 쳐다보면서 이런 곳에도 젊은 아가씨들이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아가씨들을 불러서 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빙을 하면서 저희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빠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네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왔다고 했고 그녀는 본인도 집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나갔고 제 앞에 앉아있던 일행 두 분이 그녀들을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여자분들 불러서 같이 놀까요?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합니다. 이왕 기분 내는 거 그러자고 했습니다. 두 분의 여성분들이 저희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분들과 춤도 추면서 놀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는 룸이 2개 있었고 홀에는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는 조그마한 가게였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은근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두 분은 못내 아쉬운 표정들을 하시네요.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였고 두 분 팁까지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할 일도 없고 해서 TV나 보고 있었네요. 새벽 1시쯤 저는 불을 껐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제 방문이 열리더니 누가 후다닥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누구야 하고 소리를 쳤네요. 화장실 쪽으로 가보았고 문을 잠그고 있어서 열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신데 여기 들어오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문이 열립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단란 주점에 있던 아가씨였는데 그녀는 덜덜 떨면서 손가락을 입 쪽으로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줄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용한 말로 조금만 여기 숨어있게 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나와서 방으로 가자고 했고 그녀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창문을 열어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방에 불을 꺼달라고 해서 불까지 꺼버렸나요? 동네 깡패 같은 놈인데 자기를 좋아한다고 술 먹고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네요.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도 그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풀려나서 또 찾아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데서 일을 하시지 왜 여기서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가게에 돈을 빌린 것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주인과 그놈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모텔도 뒤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저희 방에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내일 일도 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보고 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조금 있다 그놈이 가면 알아서 간다고 하나요? 그녀는 술도 좀 마신 것 같았고 피곤했는지 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었나요? 저도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자꾸 깼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옆에 여자가 자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인 제가 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젊고 이쁜 여자분이었는거려.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일어나 보니 그녀가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자제가 도착하였고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들어왔네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고 누가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나요? 저는 문을 열었고 어제 그녀가 술에 취해서 있네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저에게 쓰러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그녀를 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옆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저는 그녀가 자고 있길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에 모텔에 왔더니 그녀는 없네요. 그날 새벽에도 그녀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자기 안방인 줄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술은 많이 안 먹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조금 취해 있더라고요. 저는 왜 자꾸 여기로 오냐고 물었네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침대에 눕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새벽이라 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누웠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그냥 잠을 자지는 않더라고요. 손이 올라오기도 하고 건들지 말아야 할 곳도 건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꼬대인가 했지만 계속해서 건들길래 일부러 그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하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그녀와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여러 번을 했습니다.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하면 점심 먹고 낮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골아떨어졌나요? 일행분들이 저를 깨워서 간신히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새벽에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서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릅니다. 뭔가 서로 대화가 오가면서 사랑도 해야 하는 건데 새벽마다 술에 취해서 찾아오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했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렇게 그녀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현장 일이 끝났으니 저도 집에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와의 마지막도 저는 그녀와 무슨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났다면 지금도 만나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정말 이상한 인연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